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와 헬스케어 학과의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박주영입니다. 오늘도 저랑 신사업의 기획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해 봅시다. 자, 신사업 기획은 항상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신사업의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 그 단계, 그 다음에 신사업을 선정한 후에 전략을 수립하는 그 과정으로 나뉩니다. 자, 두 번째 단계인 신사업 선정 및 전략 수립에 대한 내용을 계속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사업 아이템 발굴의 핵심 기술. 핵심이 있으면 응용이 있죠. 또 응용 기술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신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신사업 추진을 위한 최종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자, 두 번째 드디어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응용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응용 기술은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으로 아이템을 발굴하는 방법,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M&A를 통한 비즈니스 아이템 구매. 이것도 사실은 플랫폼 비즈니스하고 연결된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죠. 자, 그 다음 시장을 파괴하는 게임 체인징 아이템. 자, 게임 체인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강의에서는 본 강의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으로 아이템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 뭐냐면 잡스가 맥을 파는 동안 게이츠는 무엇을 팔았나? 누굴 말하는 거 알겠죠? 잡스는 스티브 잡스를 거고 게이츠는 빌 게이츠겠죠. 이 두 사람은 동시대를 살아왔던 비즈니스의 천재이자 개발의 천재였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저보다 조금 위에 세대긴 한데 이 두 분의 스토리가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게 많아요. 그 얘기 중에 하나를 제가 끄집어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 플랫폼 비즈니스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태생부터 플랫폼이 아니지만 플랫폼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런 얘기들도 좀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저랑 첫 번째 잡스와 게이츠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980년대 초기에 세상을 변화시킬 혁명의 상품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용어가 혼용되어서 정확히 의미를 떠올리려면 풀네임을 상기해봐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PC라는 겁니다. PC. PC라는 것은 원래 용어가 퍼스널 컴퓨터, 즉 개인용 컴퓨터를 말하는 거죠. 그전에는 개인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가 이 PC라는 것이 나오기 전만 해도 사람들이 인식하는 컴퓨터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와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가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거대한 시설이었어요. 근데 이 PC라는 것이 나오면서 퍼스널 컴퓨터라는 것이 나오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혁명의 시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개인화 수준을 넘어가지고 사람 장기의 일부인 것처럼 완전히 마치 무슨 어디 쓰는 용어죠. 무라일체의 수준인 시대가 됐습니다. 아예 뭐 몸에 지니고 있죠. 여러 가지 지닐 수 있는 형태까지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각 개인까지는 욕심이고요. 가정에 한 대만 보급되더라도 놀라울 수준의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뭐 자랑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저는 이 시대쯤에 저희 집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애플에서 만든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그런 컴퓨터가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걸 수입한 거를 제가 무슨 행운이었나봐요. 어쨌든 이 당시 PC 보급의 초창기에 하드웨어의 중심에는 IBM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 최초의 PC인 5150이라는 PC도 사실 이게 IBM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IBM에게는 자신들의 PC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운영체제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걸 만들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불려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젊은 시절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빌 게이츠 얼굴이 있는데 마치 무슨 게임 캐릭터 같이 생기기도 하고 참 젊었을 때는 또 달랐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로고도 그 당시는 지금하고 완전 좀 달랐습니다. 초창기 마이크로소프트 로고는 전혀 컬러풀하지 않았죠. 어쨌든 이 빌 게이츠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재미난 비즈니스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빌 게이츠는 IBM 측에 개발 용역 비용 이외에 추가로 중요한 권리 하나를 요구하고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사실은 거절했다가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개발하여 IBM PC에 탑재하게 된 운영체제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영업권을 자신의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IBM은 앞으로 무수히 많은 PC를 판매할 수 있는 자신들의 사업 비전에만 빠져 있었는지 빌 게이츠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이후에 IBM의 PC는 전 세계 PC 시장의 리딩 브랜드이자 모든 호환형 PC의 표준이 되어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한 건 맞습니다. 당시 PC 초창기였기 때문에 전 세계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할 만한 사실은 소재가 엄청 있었거든요. 만들어진 게 없었어요. 요즘에는 워낙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있지만 그 당시는 소프트웨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은 돈 될 만한 거 다 만들었습니다. 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재미난 것들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해야 되는 환경은 성공한 IBM 하드웨어 위에 기반에다가 PC 운영체제에 맞춰야 되죠. 근데 이렇게 그 운영체제에 적용된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당 운영체제의 수요도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빌 게이츠가 만든 이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우리는 도스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하게는 MS-DOS라고 그랬죠. 아마 지금의 대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윈도우가 아주 보급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는 우리는 텍스트 기반의 MS-DOS가 없으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없었어요. 그 컴퓨터에 그냥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IBM이 호환형 PC를 개발하던 동시대에 스티브 잡스도 애플 컴퓨터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자신들의 컴퓨터인 매킨토시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재밌는 것은 매킨토시 운영 프로그램도 빌 게이츠가 개발에 참여했던 거 아십니까? 이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들 대부분 다. 근데 애플의 PC는 호환용 제품이 아닌 자신들의 하드웨어에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만 작동할 수 있는 폐쇄형인 제품이었습니다. 호환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비즈니스 방식의 차이가 결과가 어땠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위로 막 치솟아 올라가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고 바닥으로 쭉 계속 깔려서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붙어 있죠. 이게 바로 애플의 주가입니다. 그 답이 금방 나오죠. 이 두 회사의 가치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플은 자신들의 훌륭한 상품을 개발하고 그것의 장점을 잘 어필해서 시장에서 열심히 판매하는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한 겁니다. 조금 전문적인 표현으로는 프로덕트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상품을 파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의 상품을 팔기 위해 자신들만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운동장에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와 요소들을 풀어놓고 연결시키는 방식의 비즈니스, 즉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 것입니다. 유사한 비즈니스 아이템의 결정적인 방식의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새로운 확장형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지 않습니까? 덧붙이자면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애플의 기업 가치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프가 또 바뀌었죠. 이것은 단순하게 아이폰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이폰 자체는 과거의 매킨토시처럼 폐쇄형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아무런 호환도 안 되죠. 안드로이드는 호환이 되는데, 근데 애플은 제품은 폐쇄형으로 만들었지만 새로운 호환형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애플의 앱스토어입니다. 아이폰 앱스토어. 이것은 뭐냐면 앱스토어 덕분에 애플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결국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애플은 주식 가격이, 주가 가치가, 기업 가치가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뤄내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앞에서 봤던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래된 사전에는 나오지도 않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그런 용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산업 생태계 기반의 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다가 살짝 장난 비슷한 마음으로 다수라는 단어와 생태계 기반이라는 단어를 가려봤습니다. 그리고 가리고 나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럼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산업의 장. 잘 생각해보면 이 문장이 의미한 뜻은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비즈니스의 정의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렸던 저 두 가지 다수라는 것과 생태계 기반이라는 것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생산자가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화면에 그림에서 보면 왼쪽 거죠. 그런 방식은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고 소비자가 단순히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고 심지어는 소비자가 공급자의 역할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시장에서는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원래는 있지도 않았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저절로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비즈니스 형태를 그런 형태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면서 분야의 한계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 비즈니스 아이템을 발굴하고 창출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만한 전략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짚어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효과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고객수가 많아야 되는 거, 트래픽이 높아야 되고 쪽수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카카오톡이나 미국의 페이스북이 초기 투자 기간을 지나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던 시점에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비난의 기사가 도배된 적이 양 회사가 다 있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의 주요 내용은 다 뭐냐면 사용자가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수익 모델이 없어서 향후에 사업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누적 고객수만 많다고 사업의 성과나 매출을 제대로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액티브 유저를 제대로 확보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그 언론의 기자분들이 정말 비즈니스의 하나는 알고 두 개를 몰랐던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어떤 걸 경험했냐면 카카오에서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열광했는지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어쨌든 게임판에서 10년 이상 15년 이상을 비즈니스 했던 사람으로서 한번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 애니팡이라는 게임은 잘 만든 게임이긴 한데 게임의 가치나 게임의 밸류로 보면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퍼즐 게임이죠. 근데 이 게임이 어마어마한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MMORPG 장르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벌었느냐? 바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바로 사람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거기에 네트워크 기능만 하나 집어넣는데 내가 누구랑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트를 받는 그 기능만 넣고 사람들 간에 경쟁을 할 수 있게 순위를 올려주는, 책정해주는 그 기능 하나만 집어넣고서 완전히 세상을 바꿔버린 거죠. 이렇게 카카오가 게임을 어마어마하게 성공시킬 수 있고 페이스북조차도 그 이후에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단한 건데 요즘은 DAU나 MAU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하루에 들어오는 액티브 유저 수, 한 달에 들어오는 액티브 유저 수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이런 나름 전문적인 용어가 비즈니스판에서 흔히들 쓰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결국 고객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킬러 서비스 혹은 킬러 컨텐츠가 확보돼야 되는 겁니다. 누적 고객의 수가 1200만 명이 넘는 한국의 핀테크 기업인 뱅크샐러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서비스는 정말 엄청난 고객 수 500만이 넘어 1000만이 넘다고 합니다. 1200만이 된다는데 그 고객 수에 비해서 액티브 유저 수는 정말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 투자를 2천억 원 가까운 투자금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렇게 투자를 받고도
사실은 성과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서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획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승자 독식의 시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채팅 서비스 영역일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고객들은 어떤 영역의 서비스에서 하나의 주요 플랫폼에 안착을 하고 나면 다른 경쟁 서비스를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런 형태로 굳어진 사업 영역도 있고 향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가장 유력한 사업 영역으로 금융 서비스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다양한 분야의 현황과 가능성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생부터 플랫폼이 아니지만 플랫폼이 되어가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는 대부분 처음부터 목적하고 준비되었다기보다는 한 가지 서비스 형태가 성공하고 나면 거기에 살이 붙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혹은 전략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로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한 그들이 상품을 다양화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판매자들을 유치하고 그와 함께 증가한 고객들이 단순히 소비자 역할 이상을 고민하게 되고 그에 대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단순히 아마존 플랫폼뿐만 아니라 사업의 영역 자체를 추가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아마존 엠파이어라고 하죠. 왕국입니다. 그죠? 또 하나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버란 서비스 아시죠? 우버도 초기에는 단순히 택시콜 서비스를 일반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단순한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동의 수단에 너무도 다양한 부가 사업이 붙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붙어가고 있죠. 확장되고 있고 우버의 아류처럼 시작된 그랩이란 서비스는 또 있어요. 이런 그랩이라고 아시아권에서 하는 우버 같은 서비스죠. 이 서비스는 싱가포르하고 베트남을 주요 국가로 서비스된 서비스인데 제가 현지에 직접 가서 사용을 해본 경험으로 얘기해드리면 그랩의 플랫폼 속에는 음식 배달, 택배, 또 다른 모빌리티, 여행, 심지어는 금융까지 결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사실은 써봤어요. 저도.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플랫폼을 목표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서비스를 핵심으로 성장을 잘 할 수만 있다면 그 성장의 방향을 플랫폼까지 계획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핵심으로 목표해야 하는 것은 결국에는 트래픽인 거죠. 소비자의 트래픽은 물론이고 만약 오픈마켓처럼 공급자들도 다수로 연결하는 비즈니스라면 양쪽 모두 이 트래픽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 이런 비즈니스 아이템을 선정하고 고민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딜레마인데 트래픽 대비 당장의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모든 트래픽은 운영의 비용으로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수익을 먼저 목표로 해야 하는가 하는 원론으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매출을 목표로 하면 일반적으로 유료화 서비스를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유치에 약점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정답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카카오를 창업하신 김범수 의장님이 저와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투자를 받으러 와서 저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으로 힌트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카카오의 초창기에 수익 모델을 전혀 기획하지 않으신 상황을 보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질문을 했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웃으면서 트래픽만 모이면 모든 게임이 끝나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